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오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팟빵에서 오직 할뿐님, 환상의 팀이 주는 선물 같은 책이네요. 크크크. 너무 나갔나요? 크크. 서민 교수님의 개좋음, 주변 지인에게 선물해야겠네요. 작가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버려지는 동물을 보면 책임감의 부재도 있지만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그냥 이쁘니까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냥조음은 어떠세요? 크크크. 네. 냥조음은 딴 분 있으면 모를까. 네. 서민 교수님이 쓸 수는 없죠. 네, 그냥 고향이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서민 교수님은. 네, 네이버의 모주님도 대박 확신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경공의 가족화, 반려견화가 미만성 침윤을 보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미만성 침유는 의학 용어인데요. 네. 이분 뭔가 약간 의료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깊이 파고들고 뭐 이런. 네. 아, 그걸 미만성 침윤이라고 네, 하는 네, 겁니까? 네. 네, 미만성 침윤을 보이고요. 그 애종의 강도는 스테이지 4입니다. 아, 스테이지 4도 뭐 위암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잖아. 네. 모즈님 직업을 밝혀주세요. 네. 네. 네이버에서 수지 땡땡땡땡님, 저희 시아주버님 댁도 아이 없이 개 2마리 키우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초코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슬퍼하다가 유기견을 또 입양하셨어요. 형님은 초코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 9개월 동안 병간호한다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었죠. 0.1% 개빠인 형님께도 이 책을 선물해야겠습니다. 대통령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SM님의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팟빵의 포랭이 토끼님께서 오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방송 중에 그 SM이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던 개를 청와대로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투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정정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서 키우던 마루 청와대에 데리고 와서 퍼스트독 됐다라고 오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방송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서민 선생님? 버리고 왔다고 표현했나요, 혹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 어쨌든 대통령 같이 바쁜 사람은 개를 키우지 말자 이런 취지였으니까. 네, 왜냐하면 네. 개랑 자꾸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개랑 놀아줄 시간이 어딨냐 뭐 이런 취지였죠. 대통령이 일주일에 뭐 한 5시간씩 개랑 놀아줄 수 있으면 좋은 나라죠. 아주 좋은 나라.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시면. 네. 네, 네이버의 세바국님께서 아마도 그 서민의 개종 영상을 보셨나 봐요. 북트레일러. 네, 북트레일러. 그래가지고 진짜 JYP님이 만드신 영상이에요? 나영석 PD 아니고요? 못하시는 게 뭐죠? 크크크크 하는 또 JYP는 만들라고 지시만 했고요.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참 세바국님 순진하신 것 같아요. 팟빵에 보코코님 7살 아이가 입원하는 바람에 그동안 사놓고 못 읽었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는 TV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저는 그 옆에서 책 읽다 폰하다 합니다. 이제 페리스의 비하인드 도어 읽을 차례인데 아동 병실에서 이거 읽어도 될지 점점점점. 비하인드 도어 재밌죠. 비하인드 도어는 뭐 그래도 네, 읽을만 네. 하죠. 아동 병실에서 읽는 건 뭐 어때요? 네, 그리고 차가운 한님 정기원 안 해주셨고요. 받아주고 그냥 가네. 네, 그리고 졸리해피, 묘신케이, 소이, 이스라지님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저희가 약간 급하게 진행을 아직 하고 급해요, 있죠? 아직 급해. 예, 빨리빨리 모셔야 될 분이 있어요. 네. 오늘의 책이 정말 거룩한 책입니다. 네. 나온 지 160년 된 그렇죠. 책. 초판이 1859년에 나왔으니까 1859년. 야, JYP는 1959년에 나온 책도 오래됐다고 싫어하는데 1859년에 초판이 나온 책을.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 YG가 JYP한테 혹시 이 책으로 해볼 생각?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흘러서 노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선선하게 네. 하자고 해서 자, 그만 서론을 하고요. 네. 네. 오늘의 책은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고요. 이 책을 최근에 새로 번역하신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네, 장대익 선생님은 그 책걸상 초반에 맞아요.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그 있으시죠? 다윈 3부작 중에서 세 번째 거. 다윈의 정원. 다인의 정원. 정원. 네. 네. 예. 다윈의 정원 편에 출연하셨어요. 다인의 정원편 출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울트라 소셜이라고 하는 네. 이제 새 책을 내셨는데 그때는 인연이 안 닿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없어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오늘 오시자마자 음.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곧 없어질 곧 거라고. 없어질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3년째 버티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 그건 뭐 악담이야. 신기하다라는 신기하고. 건데. 야, 이게 그 뭐 독자들이 늘어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3년은 못 버틸 거다라고 하셨으면 악담이지만 네. 예, 기특하다는 예, 거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음. 진짜 솔직히. 예. 그 다윈 그 3부작을 쓰신 것으로도 충분히 네. 뭐 검증이 됩니다만 찰스 다윈하고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저의 영웅이죠, 뭐. 영웅이고. 나의 영웅. 예, 네. 요즘은 최애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음. 저는 이제 BTS 팬인데 BTS의 정국이가 제 최애거든요. 저 암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저의 지적인 최애는 다윈 선생님이십니다. 아, 제가 사실 시간이 많으면 다윈 선생님을 정말 파보고 싶어요. 그분의 인생 그리고 그분의 그 뒷얘기들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연구돼 있죠. 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발에- 좋은 전기도 많이 그럼요.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왜 알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세상을 바꾼 지식인인데 되게 인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력이 있는. 왜 뉴턴이나 뭐 아인슈타인 이렇게 과학사에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질려버리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천재인데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좀 사생활에서 약간 배울 게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네, 그런 분들 이제 네. 살아온 삶을 쭉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도 뭐 다들 각자 나름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다윈은 여러 가지로 정말 그냥 일반 사람들 느꼈을 때 다윈 이렇게 위대한 다윈도 이런 힘듦이 있었구나, 이런 고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YG가 네. JYP가 웬일로 이 책을 읽겠다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YG가 처음부터 저한테 이번 편은 꼭 다 읽지 않아도 용서해 줄 테니까 네. 하자. 네. 힘 닿는 데까지 읽고 오면 용서해 지금 줄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읽어도 된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이번 기회 아니면 종회기원을 일부라도 언제 읽어보겠냐.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도전해보겠다고 했고요. 네. 고백하건대 다 못 읽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중간중간 넘기면서 하여튼 꾸준히 네, 뒤쪽까지 가긴 했는데 네. 이게 650쪽이 넘거든요. 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책만 사시면 되거든요. 핵심. 그런데 이제 JYP가 그 오늘 방송하러 만나자마자 약간 감탄을 막 하더라고요. 그 저는 감탄했어요, 진짜. 진짜요? 네. 이 책은 한마디로 장엄한 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분은 도대체 몇 살 때 이 책을 쓴 거냐? 어떻게 이렇게 그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막 찾아보기도 힘든데 이 5만 가지 분야에 다 알고 맞아요. 네. 막 자료 확인하고 네. 야, 이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 계산하기 쉬운 네. 게 종회기원에다가 50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다윈 탄생 몇 주년이 됩니다. 50세에 왜냐면 썼다는 거죠. 올해가 다윈 탄생 올해가 이제 160. 종회기원 160주년이니까 그러니까 50세에 썼다는 거죠. 네, 다윈 탄생 210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으면 50대 마스터피스를 써야 돼요. 그러면 탄생과 그 저작이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표정 굳어져 지금. 끝났나요? 아니 JYP 지금 딱 50이거든요. 아니, 만 50세 생일 안 지났어요. 기회는 남았어요. 있어요. 기회는 있는데. 표정이 살짝 지금 굳어졌잖아요. 근데 아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서 막 썼느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윈의 다윈 서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 다윈이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들 중에 남아있는 게 몇천 카피가 있어요. 그거를 분석해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되게 꼼꼼하게 자기 것도 남겨놨고 받은 것도 챙겨놔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년도에 뭐 1844년에 후쿠오카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게 남아 있는 그 거예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받은 건 당연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꼼꼼하면. 근데 다인은 그 시절에 사본을 만들어 놨대요. 대단하죠. 오, 복사기가 없던 그러니까 시절이잖아. 자기가 보내기 전에 필사를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네. 뭐 누구 시키지도 않고. 네. 그래서 누굴 시켜 참 그 거의 개인적인 편지인데. 한 통이나 한 통, 두 통 정도 빼놓고서는 네. 거의 대부분의 편지가 다 사본으로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의 환자 수준이죠. 편집증 오. 환자 수준이죠. 네. 자기가 쓴 거는 뭐든 다 남기는. 편집증이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그 편지를 편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노다지인 거죠. 온 편지뿐만 아니라 이 답장이 어떤 편지에 대해서 반응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서간을 다 정리하는 네. 프로젝트가 제가 진행돼요. 이제 무식해서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렇게 편지를 많이 네. 이 주고받은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왜 그런지 이제 예, 설명을 그게 뭐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이메일이나 이런 뭐 다른 게 없었잖아요. 뭐 온라인도 없었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확인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육종사한테 확인할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지리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박물학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구해야 되니까 확인해보고 그 편지를 많이 썼죠.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심심해서 한번 다인 전기 보고 다인이 편지를 하루에 얼마 정도 썼을까를 계산해 보니까 한 1.5통을 썼어요. 매일이요. 매일 평생. 예. 그러니까 다윈이 오늘날에 살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마 이메일도 체크하고 쓰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쓰고 그래서 블로거였을 것 같고요. 파워 블로거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죠. 그런 면에서 유튜브도 하셨겠다. 유튜브도 당연히 했을 거고요. 팔로 엄청 많고. 네. 근데 앞에 팔로워 100만 명. 아니 앞에 나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논쟁을 항상 대논쟁을 할 때는 자기 친구 중에 토머스 헉슬리 같은 사람한테 네가 대신 가서 해줘라. 나를 대변해줘라. 그래서 약간 울렁증이 있었거든요. 그 토마스 헉슬리라는 분이 친구라고요? 그렇죠. 그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하고 형제죠. 그분이. 아니 토머스 헉슬리가 저기 할아버지고요. 그래요? 올더스하고 줄리안 헉슬리가 손자들이에요. 차이가 많이 네. 그렇구나. 예. 그렇겠죠. 올더스 헉슬리는 한참 이 뒤에 세대가 40년, 20세기 40년 중반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네. 그 집안에 대단한 올더스 집안이죠. 헉슬리의 할아버지하고 찰스 다윈하고는 친구였다. 예. 예. 음. 뭐 자기를 대변해주는 친구였죠. 예. 그 전화라도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때는 전화도 없었으니까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필요한 것들은 다 메일로 보내고 네. 또 답장을 받고. 다윈은 저희 책 보니까 평생 그냥 자기 정원 가꾸고 막 네. 연구하면서 네. 공부만 했더라고요. 네. 아까 또 뭐 두 번째 먹고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 먹고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윈의 직업은 백수였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그러니까 백수라는 건 뭐냐면 일을 해서 돈을 받는 직업은 없었어요. 그만큼 부자였고요. 원래 부자였군요. 예, 원래 부자였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청난 의사였고 돈도 많고 엘리트 계층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더 유명했죠. 에라스무스 다윈인데 에라스무스 다윈은 그 당시에 그 에라스무스 다윈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의사였고 그리고 기인이었고요. 사생아도 낳고 좀 굉장히 막 대식가고 되게 유명한 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찰스 다윈이 유명하지 않았으면 에라스무스 다윈이 지금 역사책에서 가끔씩 언급되는 그런 그렇죠. 사람이었었겠죠. 그리고 종이 변한다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었고요.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 의사였다고요? 네네. 그때 그 시절에도 의사가 돈 많이 벌었어요? 의사가 최고였죠. 네. 피부과 같은 거 했었나? 그건 아니고 근데 다윈은 의사하고는 사실은 되게 스토리가 많죠. 그 다윈의 형도 에라스무스 다윈인데 다윈의 형도 그 당시에 에딘버러 의대가 제일 셌었잖아요. 영국에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의사 출신이 모르시면 어떻게 의학사 배우셨잖아요. 근데 에딘버러 대학에 형님은 가서 잘 적응을 했고 동생인 다윈은 16세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정말 버티다가 자퇴한 거죠.
그러니까 의대를 의과대학을 가긴 갔었어요. 갔었군요. 예, 갔습니다. 예. 에라스무스가 아까 할아버지인데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예, 그러면은 예. 그 다인이 신학대학도 갔는데 그러면 의대 갔다가 예. 적응 못하고 나와서 그렇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고 자퇴했을 때 스토리가 도저히 수술실에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저기가 뭐죠 그 마취제가 마취제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는 게 최고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 환자들의 고통을 보고는 비위가 상해가지고 막 피 튀고 막 비위가 상해가지고 수술실 몇 번 박차고 나오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18세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세요. 의사를 하러 보냈는데 그걸 못 버티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맨날 사냥이나 하고 뭐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좀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너는 정말 우리 가문의 수치 같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대놓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정말 후회했겠죠. 이 세상을 바꾼 사람한테 너는 가문의 수치야. 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많은 걸 배웁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장자도 아니었는데 예. 상당한 유산을 물려줬네요. 예. 뭐 워낙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3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같은 나이인데 진짜 그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외사촌과 결혼한 거예요. 그때는 그 정도 가까운 네, 뭐 친척은 사촌들하고는 있었어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약간 원래 그 전에 좀 이렇게 음. 좀 대시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노 당해가지고 약간 상심한 다음에 그 언니하고 언니하고 이제 나이는 같아요. 근데 그 집안이 웨스트우드 간데요. 우리가 아는 그 외. 예, 본차이나 본차이나 창립자의 외손녀인 거죠. 손녀인 거죠. 오. 그래서 결혼해서 그럼 이름이 웨지우드였습니까? 그 예, 집안에. 예, 에마 웨지우드. 예. 근데 이제 결혼한 결혼- 다음에는 에마 다윈이 된 되고.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돈이 없어서 금수저군요, 금수저. 예, 그 완전 금수저였고요. 그 요즘 금수저들은 다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그 시절에 금수저가 이렇게 아니, 이상한 짓 공부를 이상한 짓 많이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고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이 아니라 고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어쩌다가 이런 그 생물학자라 그래야 됩니까? 네. 뭐 박물학자라고 해야 네. 되는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하게 된가요? 그러니까 18세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저기 딱정벌레 잡고 뭐 이런 벌레 좋아하고 뱀 좋아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 있어요. 네. 뭐 통섭 그 책 쓰신 에드워드 윌슨은 뱀 전문가였어요. 최재천 교수님도 뭐 옛날에 벌레 좀 좋아하고 그랬습니까? 네, 개미 연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뱀 이런 우리가 여자들이 기겁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곤충들. 벌레 좋아하는 사람은 파브르. 그런 거를 우리가 내추럴리스트라고 영어로는 표현하고 그냥 우리말로 박물학자, 자연학자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런 그 취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 원래 꿈은 사실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자연 밀림 탐구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에딘버러 의대를 보내니까 적응을 못한 거죠. 근데 와서 그래도 의사 다음으로 번듯한 집안이 목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예, 그 당시에 뭐 그 집안도 좋고 부자고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에 신학과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거기서 졸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뻔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하게 대타로 비그로를 타게 돼요. 다윈 하면은 막 자연세계 탐험 되게 많이 하고 막 오랫동안 끝까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비그로 탐험은 4년 10개월 정도 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진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글 쓴 거예요. 글 쓰고 자기 정원 만들어서 조그만 실험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영국을 벗어난 건 비그로 항해 딱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놀랍게도 유럽에 나온 적도 없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오. 예, 그러니까 아니, 비그로라는 그 유명한 배는 어쩌다가 탄 것이며 그 배는 뭐예요? 그 배는 원래 HMS 비그로인데 피츠로이라는 선장이 이제 이끌고 있었고요. 영국의 여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해안선을 잘 지도를 그리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었어요. 남미 쪽의 지도를 그리는. 예. 그래서 1차 탐험, 2차 그 운항이 있었는데 2차에 탄 거예요.
이 차에 탔는데 이제 왜 타게 됐냐면 원래는 선장을 보자 하면서 뭐 의사 역할도 좀 해주고 왜냐면 의료 상황이 발생하니까 의사 역할도 좀 해주고 의대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말벗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그런 네. 거로 누가 가기로 했었어요. 술도 같이 마셔주고 뭐 누군가 이런 거죠. 가기로 했는데 네. 예. 그날 가기 전 뭐 며칠 전에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타로 헨슬로우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저기 식물학 교수인가 하여간 저기 자연과학 교수한테 이제 그 피츠로인 선장이 SOS를 친 거죠. 네가 아는 학생 중에서 혹시 괜찮은 애 있으면 보내달라. 그래서 평상시에 그 자연사 이런 수업들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그 다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윈한테 너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이제 얘가 아니죠. 그 다윈 선생님이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나한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부모는 반대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위험하잖아, 배를 그 당시에 타면 반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염병, 풍토병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반대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는 걸 보고 그래도 좀 마음에 안쓰러웠는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면 내가 한번 재고를 해볼게. 그때 찾아간 사람이 외삼촌이에요. 나중에 다윈의 장인이 되죠. 네. 외삼촌이 추천서를 써줘요. 근데 그 추천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어떻게 남아있냐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탐험을 하는 건 자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은 목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추천서를 다윈 아버지한테 보내요. 외삼촌 센스쟁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네요. 고2, 고3 학생이 어디 놀러를 가고 싶은데 너무 캠핑을 가고 싶은데 야, 공부해야지 무슨 캠핑이야 그러는데 이 캠핑을 가야 자소서에 쓸 수 있어. 자소서에 쓸 수 있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타게 된 운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펑크낸 사람이 정말 위인이네요. 그분이 탔었어봐. 그러면 다윈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네. 4년 10개월 동안 그래서 일단 무사히 어쨌든 항해를 마치고 와서 네. 거기서 받은 자극을 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제 막 그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윈이. 칠레에 가서 처음으로 지진도 경험합니다. 지진. 네, 영국에는 지진이 없잖아요. 칠레도 갔다고요? 네, 칠레도 갔고. 그러면 남미를 돌아서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타고니아까지 가서 갔다가 쭉 다시 올라와서 칠레 에콰도르를 거쳐서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호주 거쳐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거의 세계를 거의 네, 세계 일주네 그냥 밑에 거의. 지방을 다 이제 그 해안선을 잘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안 왔어요? 여기 아시아 동부가 쪽은? 예. 인도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경험이 이제 굉장히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채취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돌아와서 그거 정리하는 게 되게 긴 시간 동안 걸렸어요. 비그로 항해라는 책도 썼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비글호에서 그렇게 항해를 하고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거 기록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 종의 기원 이런 구상을 한 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비그로를 타고 그다음에 갈라파고스를 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파고스에서 종의기원에 해당되는 자연선택으로를 처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의 핀치, 그 돼새라고 하는데 그 핀치를 채취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섬마다 부리 모양이 너무 달라가지고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채집한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영국에 있었던 조류 분류학자한테 보냅니다. 제임스 골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분류를 해서 딱 결과를 냈는데 그게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다 똑같은 돼새류다. 부리가 그렇게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어떻게 돼새류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이게 뭔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옛날에 같이 갔던 선원들한테 야 이거 어디서 채취한 거지? 이거를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하다 알았으면 당연히 어디서 채취했는지를 써왔겠죠. 근데 그걸 사후적으로 체크를 한 거군요. 사후적으로 체크했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에콰도르에서 그게 본 섬에서 날라온 새인데 섬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이들이 생겼고 이건 이제 나중 버전이에요. 변이들이 생겼는데 그 변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뭉뚱한 씨앗이 있는 데는 부리가 크고 그걸 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더 잘 살아남겠죠. 이제 그때 그 생각에 성광처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분화가 되는 메커니즘이 있다. 귀국한 다음에 자료 정리하다가 떠올랐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게 정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득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4년 10개월 항해를 네. 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새들을 막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네. 영국에 돌아간 다음에 그 네. 조류 뭐 분류학자한테 네. 보여줬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비그로에는 정말 수많은 생물체, 네. 식물, 동물 이런 네.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그렇죠. 당연. 네. 그 간 거잖아요. 예. 그 새를 잡아놓으면 썩잖아요. 그때 그 표본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박제하듯이. 예, 박제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물학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 뭐였냐면요. 영국의 저기 부자인 지식인들한테 부자인 사람들한테 표본 만들어서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월리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윈의 종의 기호를 쓰게 만든 사람이죠. 라이벌이자 협력자. 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다윈보다 한 10살 밑이었는데 다윈에게 이제 1858년에 다윈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선생님 그 당시에 다윈이 아주 유명한 저명한 지질학자였어요. 지질학자. 예, 그 당시까지는 생물학자로 볼 수도 없었고 음. 아주 찰스 라일의 뒤를 잇는 유명한 그 아주 저명한 지질학자였는데 이제 다윈 선생님이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면도 별로 없었지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선생님 종이 어떻게 새롭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 편지를 읽으시고 12페이지짜리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말이 된다 그러면 학회에 좀 추천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거든요. 논문 발표를 주선해 주세요. 네. 라고 보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마추어 박물학자였어요. 그 생계를 그 말레이나 이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저기 생물들을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런던의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대단한 머리 좋은 박물학자였죠. 네. 그래서 그 월리스가 보낸 그 편지와 작은 논문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다인이. 놀란다는 표현보다도 좌절했죠. 깊이 좌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예, 평생 동안 이제 축적하면서 조금씩 쌓아왔던 그 종 변이에 대한 이론을 이 나보다 10살 어린 월리스라는 친구가 먼저 발표하겠구나.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낯빛이 막 변한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안 나와서 그 부인의 에마가 노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소리를 들어보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여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인생 끝났다. 내가 이거를 편지를 안 받았다고 하면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공개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2등이 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정말 좌절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친구들한테 합니다. 그 친구라는 게 찰스 라이엘, 조셉 후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학자들. 그러니까 토마스 헉슬리. 그래서 약간 좀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말레이에 있는 월리스는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모르고 이제 사실은 대책회의를 한 거지. 근데 그쵸. 그들은 그리고 또 다인이 평생 그거 해온 거 평생 알고 그걸 있고. 해온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4년에 자기한테 썼던 편지 너 있지 않느냐. 너 그 이론에 대해서 개요 써놨다면서. 그래서 그걸 발굴해요. 그걸 다시 가지고 오게 해요. 야, 이거 하고 월리스 논문하고 같이 발표하면 되겠네. 그래서 1858년에 어느 날 발표회를 가져요. 린네 학회에서. 둘이 같이? 예.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못 와요. 대독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왜 못 오냐면 다윈은 아들이 죽어서 장식 때 못 왔고요. 그다음 월리스는 저기 말레이에 있었어요. 말레이 있었는데 그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를 발표 다음 3일 후에나 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말레이가 말레이지아입니다.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허락도 없이 발표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린네 학교도 뭔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럼 저기 대표님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그 월리스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아니,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근데 황당하겠죠. 예. 월리스는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호의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사후적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그 삐딱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라면 되게 삐딱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강 기자님이라면 아마 술을 하셨을걸요? 아니 무슨 소송 걸고 깽판 치고 뭐 다윈 찾아가서 막 불 지르고 막 그랬겠지. 대체고 막 누가 먼저냐 막 이런 얘기. 그런데 월리스는 결과적으로 이 다윈이 자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선선히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다윈 같은 저명하고 위대한 과학자와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동시에 발표를 했다라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월리스는 다윈스 문이에요. 다윈의 달. 그러니까 태양으로 생각했던 거죠. 다윈. 다윈 선생님도 평생 월리스를 되게 존중해주고 챙겨줬어요. 그 일이 있었던 게 1858년. 그러니까 이 종회기원 초판이 나오기 딱 1년 전.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거 혼자서 이거 도둑거운 책 쓰려고 갖고 있다가 누가 딴 놈이 써버리면은 큰일 났겠구나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일단 그때까지 연구한글을 책으로 낸 거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하려는 작업에 개요다라고. 이 책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야. 책이 650페이지고 이게 한 페이지당 글자도 많아가지고 이거 넉넉하게 편집하면 한 1000페이지 나올 것 같은 책인데 실제로 이게 개요래. 자기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편집자 그 사이언스북스의 편집자 선생님한테 고민을 들었더니 진짜 보통 책의 판형으로 좀 듬성듬성 편집을 했으면 맞아요. 진짜 1000쪽 정도 책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빽빽하게 편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권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아니 그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글자도 그렇고 잘 안 빡빡하니까 보인다고. 조금 그 편집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고유지책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야, 그러면은 어쩌면은 진짜 다윈이 막 서둘러 가지고 1년 후에 종회기원이란 책을 내지 않고 월리스가 비슷한 작업을 빠르게 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안 돼. 진화론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게 그 월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그 10살인가 어리다며요. 이렇게 두껍고 황당한 책을 쓸 내공이 안 됐을 거야. 그리고 또 아이디어는 있었을지. 안타깝지만 월리스는 밥벌이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 새 표본도 만들어가지고 그 차이가 커요. 표본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할 얘기가 됐다 마는데 일단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종회기원은 뭐 사실 누구나 다 책 제목을 아는 그런 유명한 책인데 지금까지도 이미 번역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새로 이거를 작업을 하신 건지? 네, 일단 번역본이 종회기원을 다윈이 쓰고 1859년에 그다음에 1872년까지인가 해서 판을 5번 갈아요. 그러니까 6판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로 치면 되게 성실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 뭔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뭔가 증보의 이유가 생길 때마다 증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편과 6편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번역을 위해서는 첫 번째 결정이 몇 판을 번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로 한국에서는 6판, 다시 말하면 맨 끝에 판을 번역을 했고 그건 제가 듣기로는 일본어를 중역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판본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류를 저자가 가장 마지막에 낸 게 제일 많이 수정도 하고 첨가한 거를 번역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다윈이 어떻게 종회기원을 내게 됐고 그 판을 어떻게 개정하게 됐는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판이 가장 다윈적이에요. 가장 오리지널하고 대담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을 그냥 다 뱉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6판까지 가면서 후퇴를 합니다. 그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쓸 때랑 비슷하군요.
처음에 딱 올렸다가 어디다 막 비교를 하는. 댓글 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서서히 조금씩 수정을 고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뭐.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윈이 감히 개정판 내는 거를 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아니 수정한. 근데 장대익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종횡기원은 비슷해요 사실. 됐고, 맞아요.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6판에 가서는 예를 들면 이거 하나가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네이처 기자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이제 자기가 내가 언제 자연 선택만 얘기했냐. 나는 용불용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엄청 후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윈 하면은 용불용설이 아니에요. 용불용설은 라마르크예요. 라마르크 네. 용불용설. 네. 근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도 차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라마르크 용불용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use and unuse. 그러니까 예. 이제 살아 있는 과정에서 뭔가를 많이 쓰면은 예. 그게 이제 발달된다. 후대에게 진화된다. 네. 네, 그런 거죠. 그거를 다윈이 후퇴하면서 막 그 다른 메커니즘, 자연 선택만이 아니고 다른 메커니즘 그 왜 그러냐면 자연 선택이 되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했지만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정교한 것까지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메커니즘들을 다 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목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2판의 맨 마지막 문단에다가 창조자에 의해라는 그렇죠. 네, 문구를 삽입한 네. 것도 2판의 마지막에. 2판의 마지막에다가 네. 원래 1판 초판에는 없었는데. 저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다윈의 번역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아까 장엄함이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문장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게 그랜저예요. 음. 장엄함이라는 게 그 현대차 그랜저. 아, 그래? 현대차 그랜저예요? 네. 그랜저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 그랜저. 장엄함이죠. 그랜저. 근데 그게 There is grandeur in this view of life. 이게 맨 마지막 문장에 처음. 야, 이제 예. 계속 예. 막 예. 번역을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막 문장들이 외웠어요. 남아있고.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문장인데 그 문장에 뭐 지구가 회전하는 동안 이런 생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구에 by creator라고 하는 조물주에 의해 혹은 창조자에 의해라고 하는 거를 이 판에 슬쩍 낍니다. 벌써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후퇴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6판까지 가서는 자기 이론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을 하는 그런 챕터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또 아니, 내가 페이스북 글 수정한 거랑 뭐가 달라요? 비슷하네 지금. 편집. 아이, 정말. 그 다음에 그 스펜서가 주로 써서 유행이 됐던 evolution이라는 단어, 진화라는 단어도 이제 그게 6판에 가서 나오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인의 종의 기원에 음. 초판에는 에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진화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초판에만 없는 게 아니라 5판까지 네, 없다는 5판까지 거죠. 없고요. 6판 네. 맨 마지막에 개정 6판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화라는 예. 단어가 나온다는. 예.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안 나온다. 적자 생존은 그게 5판부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초판에는 진화 대신에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말을 예. 썼대요.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말이 변화를 동반한 개선. 개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표준적인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다인 포럼하고도 상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동반한 개선, 이게 자연 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를 잘 설명한 거여서 사실 다윈은 제 생각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보다는 혹은 그걸 써서 이렇게 자꾸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뜻인데 내 뜻은 이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구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를 동반한 개성이란 구를 만들었는데 계속 썼는데 워낙 스펜서가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사람들의 유행을 시켜버리니까 그 원래 descent with modification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허버트 스펜서가 약간 영국 학계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굉장히 큰. 뭐 그래봐야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다윈 거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스펜서가 이제는 다윈 어쨌든 거가 된 그런 거죠. 다윈 거 거는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네. 지금 그 책도 워낙 장엄한 책이고 음. 번역 과정이라든지 음. 뭐 기타 등등 아주
이 장엄하고 거룩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장대익 교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책걸상에서만 방출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것도 있다. 있다. 그래서 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벌써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시면 됩니다. 예. 평소보다 길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